예, 75페이지 점유보호 청구권 하겠습니다.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특별히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뿐입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실게요. 넘겨보시면 점유의 회수다. 그걸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다라고 해서 제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인데 점유를 되돌려 받는 거니까 점유의 회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을 그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점유권에서 이제 점유 침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 침탈은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뺏기는 걸 점유 침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기를 당해서 스스로 인도한 건 점유 침탈이 아니에요. 점유를 침탈당한 때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은 행사하지 못하는데 그 승계인이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것 좀 빨리 바꾸면 되죠.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될 걸.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래서 여러분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러니까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 이제 바꿔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침탈당했다. 그럼 침탈당한 후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하지만 1년이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고 또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죠.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 거기는 손해배상 청구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그 권리 자체가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일 뿐이지 권리의 내용이 구체화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점유 침탈이 있어야 되고 침탈 후 1년 이내에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가지고 있다. 침일선 손배. 침일선 손배. 이때 이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권리 행사 가능 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제척기간인데 이 제척기간 중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제소기간이라고도 얘기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출소기간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제소기간, 출소기간보단 소송 제기기간, 소송을 통해서 행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계시고 시험에 나오는 용어는 이런 용어로 나오면 찾아내셔야 됩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기간이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 추가적인 설명은 뭐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점유 침탈이라 함은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뺏기는 건데 기억하고 니은 줄 쳐놓을게요.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건물을 명도해 주었다면 점유 침탈이 아니죠. 그래서 피해자는 점유 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건 모르겠지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니은에 또한 직접 점유자가 무단 처분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무단 양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경우에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가 하지 말라니까 네가 쓰지 전대차 하지 마라고 얘기했어. 그랬어도 간접 점유자의 침탈이 아니죠. 왜냐하면 직접 점유자가 침탈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위법성이 있는 강제집행에 의해서 점유를 뺏겼다 그러면 안 주려고 했는데 뺏겼다 그 얘기잖아요. 그건 침탈로 보겠다는 얘기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점유자 중에서 직접 점유자는 야 나한테 내놔라고 하면 되지만 간접 점유자는요. 목적물을 임대인이요. 임대인. 나한테 내놔가 아니라 임차인한테 줘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 거기서 잠깐 봤어요.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때는 간접 점유자가 그러면 그땐 나에게 줘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기억에 줄칠게요. 점유의 침탈이 점유자의 고의 과실로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본래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물권적 청구권 우리 물권 총론에서 공부할 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있었죠. 자, 그런 정도가 되고요. 디귿에 있는 내용이에요. 디귿에 있는 내용. 손해배상 청구권의 상대방은 처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자고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특별승계인,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걔한테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제척기간이라고 나오죠.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 또는 제소기간이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성질은 제척기간의 성질에 관해서 판례는 재판 후의 권리 행사가 아닌 반드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한다. 니은 줄쳐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점유의 보유, 상호침탈은 보지 마세요. 점유의 보유. 자,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인데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때, 그래 방해 제거라는 얘기는 뭐죠? 방해 제거는 방해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던 걸 보유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유, 계속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가 있으면 유지가 안 되니까 점유를 계속해서 보유하기 위해서 보유에 청구를 하는데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여기도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또 나오죠. 1년이고요.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때는 착수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이 된 때는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침일선 손배, 그다음에 방해 제거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은 때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그러니까 착수 후 1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설개론에서 공부하시겠지만 보통 우리 거푸집의 존치 기간은 그 뭐 최대 압축 강도가 28일 압축 강도로 하잖아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4주만 지나면은 완전히 최대 압축 강도가 나오는데 그런데 보통 거푸집은 2주 정도 한 3, 4일이면 뜁니다. 주요 내륙 구조부 아니면은 3, 4일. 이게 처짐 같은 것만 없는 데 같으면 3, 4일 정도면 뛰어요. 뛰고 그다음에 위층으로 올리죠. 밑에다가 이렇게 서포트 같은 거 이렇게 대놓고요. 동발이라고 하죠. 동발이 대놓고 이렇게 건물 지어요. 그래서 공사로 인한 때 1년이 지났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지어진 거예요. 또는 1년이 되기 전이라도 완공이 됐다라고 하면 완공된 건물을 점유권에 기해서 어떻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상 건물 철거해라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점유의 보존입니다. 점유의 보존은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인데 206조에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는 죄송합니다.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는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 그러니까 현실적인 방해가 없어도 염려만 있어도 그 방해 예방 또는 방해 예방이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로 인한 때는 또 전조 사망을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니까 공사로 인한 때는 착수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된 때는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06조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방해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동시에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방해 예방이나 그래요. 또는 보다는 그냥 그래서 제가 이나라고 하는 거죠.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제공을 선택적으로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이거 갖고 나오는 겁니다. 침, 일선, 손배, 공사이나. 자, 이걸 암기해 두시고 머릿속에다가 자꾸만 생각을 하면서 살을 붙여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 일선, 손배, 공사이나. 한번 쫓아해 봅니다. 침, 일선, 손배, 공사이나. 침, 일선, 손배, 공사이나.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점유의 소와 본권에 관한 소예요. 자,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본권 중에 대표 주자가 소유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고 있다가 그 목적물을 매수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임차인이 존속 기간이 이날인데, 이날이 임대차가 끝나는 날인데 임차인이 이거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서 중간에 나한테 파시죠라고 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매매 계약이 체결이 돼서 지금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임대차가 끝나고, 이제 임대차 끝나는 날을 요 날로 할게요. 임대차가 끝나고 3개월 후에 3월 후에 목적물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3월 후에 목적물을 3월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겠다, 이걸로 한번 약속을 해볼게요. 그리고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나중에 해주더라도 이미 돈 줬으니까 요 기간 중엔 당연히 내가 사용하는 거지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라 라고 얘기를 해놓고, 임차인이 잠깐 여행 간 사이에 임대인 갑이 점유를 침탈해버린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아직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뭐 이씨 그러면서 그냥 에이씨 그러면서 침탈해버린 거예요. 이때 나중에 돌아와서 임차인 을이 갑에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물건 돌려줘야지 라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때 매매계약 체결했고 대금이 완납이 됐으니까 내 물건 아니냐라고 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을은 아직 소유권 없죠. 소유권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또는 소유권에 기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갑에게 있는 거죠. 이 기간 중에는요.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을 가지고 내가 돈 다 냈다라고 해서 소유권 가지고 소송 제기하면 무조건 을이 패소합니다. 그러면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을 했다가 패소했다. 그럼 다시 뭐 하면 되는 거죠? 매수인으로서 자주점유였다, 점유를 침탈당했다, 점유권에 기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점유권에 기한 소송은 을이 당연히 승소할 수 있는 거죠. 대금도 완납했고 약속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점유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권에 관한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한 경우에도 점유에 관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다. 그런 의미고요. 이렇게 점유에 기인한 소가 제기가 되면 본권을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소유권 없잖아 라고 해도 소유권이 없어도 점유권은 있을 수 있거든요. 점유에 기인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고, 그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면 또 질 텐데 본권에 관한 이유로 별도로 재판해라, 그런 얘기죠. 여기도 법조문 가지고 그냥 해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로 가면은요, 자력구제가 나와요.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력으로 이를 방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혹시라도 점유 보조자가 있다는 거죠. 갑이 점유자고 알바생 을이 있다. 그럼 여기는 RG25시다, 그런 얘기겠죠. RG25시인데, 자, 여기 얘가 이렇게 있는데 때강도가 몰려온다는 거야. 그 때강도가 몰려오면 샷다 내리고 안쪽에서 자력으로 방위 조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여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점유 보조자도 할 수 있다. 자력 방위권요.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때 부동산의 경우에는 침탈 후 즉시, 여기서 즉시는 가능한 한 빨리, 그런 의미예요. 예,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해서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녀석이 여기 있는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간다, 아니면 물건 가지고 나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여기 알바생이라도 물건 뺏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가지고 도망간다 그럼 뛰고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뛴다, 어떻게 뛰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물건 가지고 뛴다, 뛰는 것 같네요. 도망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쫓아가고 뺏어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동산인 때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해서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력방위권과 자력탈환권이 있다라고 하는데, 넘겨보실게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자력구제권의 주체와 상대방은 누가 되느냐? 그래서 주체는 직접 점유자, 점유보조자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없다. 자, 이런 정도고 뭐 준점유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본장의 규정을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제 예금 통장 이건 저희 집에서 우리 제 처가 관리하고 있어요. 부인이 관리하고 있는데 은행에 가면은 신희영 씨라고 자기가 그냥 신희영 씨는 아니지만 자기가 신희영 씨라고 행사를 하면서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 직원들도 제 천재를 알면서도 그냥 신희영 씨 그러면서 이제 거래를 합니다. 이 경우에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해서 그 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점유권이 끝났고요. 이제 소유권입니다. 자,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 그 지배 상태를 점유권이라고 하고 본권으로서 소유권은요.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자체, 법률상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 상태일 뿐이고 소유권은요. 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 위에만 성립합니다.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권 등을 합쳐서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소유권이요. 그래서 물건 위에만 성립하는 것이고 일정한 권리 위에 소유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건 위에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중요한 말은 그 밑에 소유권의 법률적 성질에 소유권은 무슨 지배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상 지배권이다.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지배권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완전한 권리예요. 여기 왜 완전한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용 수익권은 물건에 대한 이용 가치에 대한 지배권이죠. 이용 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고 여기는 물건의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모두 지배하는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건의 이용 가치와 교환 가치 빼고 나면 아무런 가치도 남지 않습니다. 이용 가치, 교환 가치를 다 지배한다는 얘기는 전면적으로 지배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완전한 권리다. 완전한 권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 소멸시효 쪽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전면적 지배권이고 완전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 가치만 떼내서 교환 가치만 떼내서 다른 사람에게 설정 행위를 통해서 권리 일부를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보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뭐 탄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탄력성도 있다. 이게 이만큼 줄었다가 늘어나고 줄었다가 늘어나고 이것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유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상 특질의 전면성, 그래 전면성 그거 줄쳐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탄력성이 있고 동그라미 5번에 양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의 객체 이건 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잘 틀립니다. 소유권의 객체는 뭐다? 물건에 한한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과 같은 권리 자체에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 그럼 소유권의 내용은 뭐냐?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 수익 권능을 얘기하고 처분 권능이죠.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갖는다. 소유권의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이죠. 그럼 소유권은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느냐? 제한 있다는 얘기죠. 원래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 의하면 소유권은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수정이 되다 보니까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소유권 상대의 원칙으로 내용이 조금 변화가 되죠. 공공복리에 맞춰서 행사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조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복리를 해치는 방향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때는 소유권 행사를 또 제한하기도 한다. 거기도 소유권의 내용 제한은 크게 보실 거 없습니다. 제한이라고 하는 게 공공복리에 맞춰서 현대민법에서는 거의 다 소유권 행사를 권리 남용하는 식으로 행사하지 마라라고 하는 규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민법 제2조에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 들어가 있죠. 자, 그다음에 토지 소유권의 범위 중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 상하에 미친다. 여기서 우리가 총칙에서부터 몇 번 봐왔던 게 나올 겁니다. 토지 소유권이 여기다.
그럼 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토지 상하에 미친다고 했잖아요. 상하에 미치니까 이거 다 토지다 그런 얘기죠. 그 총책에서 봤던 거 그러면 이게 토지고 하지만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는 건 항상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대 1 이거 얘기했죠. 그럼 그중에 대표 주자가 뭡니까? 건물이죠. 건물. 건물은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췄다라고 하면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완성이 됐든 안 됐든 이런 토지의 정착물은 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을 하죠. 여기에 보면은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목의 집단 이런 것들이요. 여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임목 등기 아니면 명인 방법에 의해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여기 보면은 산상 같은 거 있다 그랬죠. 삼지 오엽 이것도 뭐에 의해서 명인 방법에 의해서. 근데 여기 보면 농작물이요. 농작물 대파 쪽파 이런 게 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농작물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미채굴 광물 이건 광업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해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83페이지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이렇게 해서 그냥 해결하면 됩니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는 물건들 한두 번 본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토지가 포락한 경우에 아팠어요. 우리 토지가 포락했다라고 할 때 그 포락하게 되면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여기서 포락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토지가 개먹어서 없어진 걸 포락이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큰 비가 와서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포락된 거 이거는 포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붕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복구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된 경우는 복구해봐야 소유권이 회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포락한 경우에 자 거기 니은에 토지가 포락한 경우라도 제방 건조 등의 방법에 의해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원상복구를 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한다. 이거는 얼마 안 됐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게 아니라 잠깐 무너졌을 땐 제방을 쌓아서 다시 복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4번으로 보시면요. 토지가 포락돼서 해면 아래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 효용을 상실하게 되면 종전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회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두 개 정도 간단하게 얼마 되지 않은 상태냐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세월의 어떤 자연현상에 의해서 없어진 거냐 요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자, 그다음에 토지 소유권의 경계. 이 토지 소유권의 경계도 우리 물건 쪽에서 했던 겁니다. 토지 소유권의 경계는 현실 경계가 있고 지적 공부상의 경계가 있습니다. 일단의 토지에 인위적으로 선을 긋고 여기다가 지본을 부여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4개의 토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분할 절차를 거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해서 여기다가 1의 1번지 그랬으면 이건 2개 토지, 3개, 4개, 5개의 토지가 되는 거죠. 근데 현장에 가니까 담장은 없더라. 담장은 없어도 지적 공부에 줄이 거 있으면 이거는 2개 필지의 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도 보면요. 담장은 없어요. 하지만 수십 개의 토지 지번이 모여서 하나의 단지를 만드는 거죠. 물론 이제 크게 잘라갖고 한 뭐 2-3개의 지번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지번으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수십 개의 지번이 모여서 여기 경계 하나도 없습니다. 경계 하나도 없이 여기에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지어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렇게 여기 오리 놀이터 같은 거 만들고 여기 뭐 아파트 하나 만들고 이 진입로 이렇게 만들고.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하나 만들고 이 진입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는 거 있죠. 이게 지적 공부상에는 경계가 있는데 이 현실적인 경계는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1번의 토지 소유권의 경계는 현실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도 등의 지적 공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근데 지적도가 만들어지면서 뭔가 기술적인 착오로 인해서 잘못 만들어졌다. 그러면 현실 경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뭐 지적도상은 어떻게 돼 있어도 현실 경계를 우리의 경계로 하자라고 해서 뭐 서로 간에 토지 교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러면 내 땅을 내가 쟤한테 좀 주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그때도 현실적인 경계가 또 경계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 원칙을 봐야 되는 거니까 84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 지적도 등의 지적 공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럼 오른쪽엔 뭐냐는 얘기죠. 오른쪽에는 기술상의 착오로 지적 공부가 잘못 만들어졌으면 현실 경계. 또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지적 공부와 달리 현실 경계를 경계로 하자. 그럼 서로 간에 이익 조정해서 증여받고 뭐 증여하고 교환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고. 이제 상린관계가 나와요. 상린관계는 인접 토지 소유자들끼리의 토지 이용 조절 관계예요. 토지 이용 조절 관계. 서로상 도울 인자예요. 그러면 토지를 인접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요거 제가 소멸시효하면서 잠깐 설명도 하긴 했는데요. 두 필지의 토지를 상호간에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담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갑이 소유자고 을이 소유자다라고 하는데 여기 갑에 건물 안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여기다가 설치를 해서 뜨거운 열기를 이렇게 보내면 여기 불편하죠. 여기 불편하면 여기서도 뭐라고 할까? 치워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더 큰 실외기 갖다가 여기다가 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간에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하지 말고 서로 간에 상대방이 내가 내 땅을 사용하는 거 자유롭게 그렇죠?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을 방해하거나 또는 침해하거나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린관계예요. 자, 우리 지역권을 공부하고 나면은 그 상린관계는 이제 한번 그때 비교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넘겨보시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에요. 이 상린관계하고 관련돼서는요. 그게 주의 토지 통행권. 이게 만약에 상린관계가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판례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사용권. 이거는 인접 토지 사용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접 토지 사용권은요. 혹시 공사 같은 거 할 때 인접 토지를 넘어가서 여기 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 담장이 이렇게 있다. 이 담장은 이쪽 소유자가 지은 거예요. 이 담장 수리 이쪽은 하지만 이쪽 수리하려면 이게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넘어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인접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인접 토지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담장 같은 거 보수하려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방해 금지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활방해 금지. 이거 생활방해 금지죠. 열기 같은 거 아니면 확성기 틀어놓고 맨날 여기다가 그냥 쾅쾅 해버린다. 그럼 인접 토지 소유자 사용하기가 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생활방해 금지. 그 다음에 수도 등의 시설권. 이 수도와 같은 이런 시설은요. 생활의 필수적인 시설 아닙니까? 수도 등의 시설권. 그러니까 여기 집이 있고 여기 집이 있을 때 여기 기관시설이 일로 지나간다. 그럼 여기서는 물 뽑아가지고 바로 그냥 수도꼭지 연결해서 쓸 수 있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접토지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수도꼭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수도 등의 시설권.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쪽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당연히 손해배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라고 해서 이건 이제 뒤쪽에서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이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하고 주의 토지 통행권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에 관한 상린관계. 이 물에 관한 상린관계는 이제 민법에 꼭 존치시켜야 되느냐. 지금은 지방에 가도 수리조합이 잘 발달돼 있어 갖고요. 이게 지금 농사 짓는 물을 물론 이제 가뭄이 지면 어쩔 수 없겠지만 농사 짓는 물을 이렇게 옛날처럼 분쟁이 잘 안 생겨요. 그리고 이거는 농촌 지역에만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되지 도시 지역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도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을 둬야 될 건 요거 두 개. 여기가 1순위고 여기가 이제 2순위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오면은 법조문 그대로 나오는 게 이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고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판례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판례 위주로 봐야 되고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는 법조문 위주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 자, 그럼 우리 86페이지 주의 토지 통행권 보시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공로가 없을 때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인접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엔 통로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토지 통행권. 자, 이게 우리 이제 맹지 같은 거 있을 때 문제가 많이 돼요. 지역권을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다는 겁니다. B 토지는요, 이게 공로예요. 공로에 접하기 위해서는 인접 토지를 통행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통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통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이렇게 통행해야 되는데, 그럼 통행하려면 인접 토지를 통행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인접 토지를 사용한다. 그럼 통로로 개설할 거니까 여기다가 통로 설치, 포장도 좀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주의 토지 통행권인데, 이렇게 통행할 때는 한가운데 잘라서 가면은 A 토지 소유자에 대한 손해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야 되고 A에 대한 손해배상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손실보상,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그리고 그 손해를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부 양도와 주의 토지 통행권이다. 그런데 분할로 인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없다. 전항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유상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무상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요, 갑이 원래 A가 원래 자기 소유 토지를 B에게 양도했다. 원래 A 거였다는 거야. 이게 원래 A 거일 때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고 뭐고 필요 없지만 B에게 양도했다. 그럼 B는 그냥 주의 토지 통행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아니면 이게 갑 소유 토지였는데 갑 소유 토지에서 이렇게 분할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토지와 B 토지로, 아니면 둘 다 A 소유 토지였는데 B에게 분할했다든지 갑 소유 토지를 이렇게 분할해서 나눠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직접 분할자의 당사자만, 즉 갑하고 A, B가 분할했으면 나중에 C가 또는 D가 권리를 승계했다. 그럼 얘네들에게는 무상이 아니고 이건 전부 다 유상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판례 밑에 보면요, 주의 토지 통행권, 어느 토지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어도 당의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통로가 있긴 있는데 통로가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일로 가면 3분이지만 일로 가면 30분, 낮에도 후레쉬 들고 다녀야 된다. 그럼 통로로서 기능을 못한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이런 경우에는 주의 토지 통행권 행사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주의 토지 통행권은 그 토지 소유와 공로 사이에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하나여 인정되는 것이다. 이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를 통행할 권리는 없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여기에 이쪽 토지는 공로에 통하는 통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로에 통하는 통로가 있는데 이거 너무 불편하고 멀어요. 맨날 가야 되는 데는 여기란 말이야. 여긴데 차 가지고 바로 못 가니까 가서 한참 유턴했다가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 유턴했다 이 돌아오는 길이 엄청나게 차가 막힌다는 거죠. 그럼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일로 통행하면 그냥 바로 가면 된다. 이게 통로가 있는데 편리하다는 이유만 가지고 이렇게 통행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고요. 3번에 일단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에 따라서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면 그 통행권은 자동 소멸이다. 그러니까 지금 공로가 없었다가 이쪽에 공로가 생겨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통로를 뚫었다는 거야. 그럼 이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다시 인정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 주의 토지 통행권은 현재 토지 사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장차의 이용 상환, 즉 토지에 건축할 것에 대비해서 건축 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여기. 현재 이 토지가 뭘로 쓰고 있느냐. 현재 상점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6m 정도 통행할 권리가 있을 테고요. 여기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3m에서 4m 정도는 통행해야 될 테고, 나대지다 그러면 한 60cm 정도 이렇게 통행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현재 이게 건부지였다가도 건물이 철거가 돼서 3m 사용하고 있다가 철거가 되면 어떻게 6m로 또 줄어드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뭐 건물을 지었다. 건물 짓게 되면 또 통로가 폭이 너무 넓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토지 용법에 따른 현재 토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이지 장차 건축 허가에 대비해서 미리 통로의 폭을 확보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자, 그다음에요. 2번 판례도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진 통행권자가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있다고는 하겠지만 통행지에 대한 소유자의 점유까지, 즉 점유까지 지 마음대로 뺏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행권자가 통행함에 그치지 않고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지 물건들을 막 이렇게 적치해 놓고 다른 사람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 A가 뭐라는가? 이거 치워. 이거 치우고 조용히 돌아만 다녀. 왔다 갔다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요. 주의 토지 통행에 따른 손해보상 어떻게 할 것이냐.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포위된 토지로 인한 통행 사용권. 이거는 무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는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이 되고 포위된 토지나 또는 피통행지. 이게 이제 포위된 토지고 이게 피통행지 아닙니까? 여기에 A하고 B 사이 직접 분할의 당사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무상이고 권리가 양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통행권의 범위를 다시 정해야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겐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이야기는 이거 무상이었다고. 무상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이 생겼는데 이때 B가 여기다가 공사를 하나 해달라고 C한테 부탁을 해서 C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C가. 그럼 A가 생각할 때 여기 C 지우고요. A가 생각할 때 C는 직접 분할의 당사자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가 영업을 통해서 여기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까 손해보상해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이때 이 C는 B의 통행권을 대신 행사하고 있는 자라고 봐서 B의 통행권이다 라고 하는 게 C의 통행권은요. 그래서 보상 청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가면 이제 216조에 인지사용권이 있죠. 인지사용권.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수선하기 위해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해야 돼요.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자, 여기다가 청구를 했다. 청구를 했더니 얘가 노라고 하더라는 얘기죠. 노라고 하면 다시 어떻게 하는 거죠? 소송을 통해서 판결로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혹시 주거 용도였다. 그러면 이웃 사람의 승낙 없으면 판결을 받아서도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주거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밑에다가 판결로도 불가라고 하나 좀 써놓을게요. 전항의 경우 이 사람이 손해를 받았으면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217조에 토지 소유자는 매연 등등으로 인해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래층 위층도 마찬가지예요. 아래층 위층도 이것도 주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건물에도요.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 통상 용도에 적당한 때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예민해서 밑에 층에서 위층에서 아이들이 조금만 걸어 다녀도 쫓아 올라가고 왜 뛰냐. 그냥 보통 걸어 다니도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분쟁이 생기는데 이런 정도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뭐 보면 층간 소음 같은 거 분쟁이 생겨갖고 가서 보면은 80% 이상은 정상적인 소음 범위라고 하죠. 그래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뭐 공동주택에 살려면 그런 거 정도는 좀 감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위층에 어린애가 이렇게 살면서 또는 어린애 아니래도 거기 뭐 큰 딸내미들도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런 거 많이 느꼈는데 공동주택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생활방해 금지와 같은 이런 조문들이 그냥 응용이 되는 거고요.
자, 수도 등의 시설권,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수도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이거잖아요. 이게 수도관,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죠. 수도꼭지 같은 거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해서 이를 시설할 수 있는데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고 손해도 또 보상해야 된다. 거기다가 시설을 했지만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 여기에 지금 공로가 생겼는데 이쪽에 갑자기 공로가 딱 붙어가지고 여기에도 수도관이 지나가더라. 그럼 이쪽 말고 이쪽으로 수도관 다시 놔야 된다는 얘기야. 그건 이쪽 토지 소유자가 이거 좀 치워줘. 그럼 자기 비용으로 치워야 된다. 자, 그다음에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요. 경계표 담의 설치권인데 인접해서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 부담하는데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자, 이것도 뭐 한번 보시죠. 땅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두 사람 토유자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토지 경계가 여기냐 좀 헷갈립니다. 경계표를 설치하긴 해야 되겠는데 여긴지 좀 헷갈려요. 그러면 토지 측량을 해야 되겠죠. 토지 측량을 하게 되면 A 토지가 훨씬 더 넓고 B 토지가 좁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경계와 여기 경계를 따진다는 얘기, 이거 경계만 보는 게 아니라 이쪽 경계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측량 비용은 반씩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경계표가 설치됐다 그러면 이쪽 땅이 넓다고 해서 경계표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이쪽 땅이 좁다고 해서 경계표 덜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계표 담장 같은 거 설치할 때는 공동 비용으로 측량 비용은 어떻게 하고 경계표 설치 비용은 절반씩, 측량 비용은 어떻게 하고 면적에 비례해서 분담한다. 그다음에 담의 특수시설권이요.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고 높이도 통상의 높이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방화벽 등의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담장을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담장을 만들었는데 영 이쪽 집에서 좀 불안하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높게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특수시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못 올라오게. 무슨 교도소 같네요. 여기다가 22,500V, 22,900V인가요? 이렇게 철조망, 전기선도 통하게 할 수 있다. 특수시설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누구 비용으로 해야 되느냐? 필요한 사람이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되죠. 자기의 비용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이다라고 하는데 이 경계표 있잖아요. 여기 설치한 경계표. 처음부터 이게 공동 비용으로 절반씩 부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A가 자기가 필요해서 설치하면 자기 전액 비용으로 설치한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이 경계표가 누구 소유인지 불명치 않게 된다. 그러면 우리 민법상 절반씩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공유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 소유라고 하는 입증 자료가 있으면 그건 추정적 효력은 바로 깨지는 거죠. 그다음에 경계를 넘는 수지 목근의 제거권이다. 이것도 이제 생활관계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수지 목근의 제거인데 이제 수지는 나무까지 얘기하는 거고 목근은 나무 뿌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표가 있고 여기는 A 소유 땅이고 여기는 B 소유 땅인데 여기 이제 큰 나무가 있다는 거죠. 큰 나무가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 같은 건 어때요? 여기는 나무 열매 같은 게 맺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열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맺혀서 뭐 과실이죠. 과실 같은 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무가 바깥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면 뿌리도 거의 같은 크기로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나무가 안 무너지는 겁니다. 뿌리가 이렇게 돼 있다. 여기서 B 토지 소유자가 여기 넘어온 부분 있잖아요. 이거 제거해 달라고 먼저 제거 요구를 합니다. 제거 요구를 했는데 제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제거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바로 그냥 직접 제거해 버릴 수 있어요. 이게 이웃이 사이가 좋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웃이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는 때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전항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 청구권자가 제거를 바로 합니다. 그런데 인접지 수목뿌리는 한 방에 제거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요. 토지의 심구라든지 지하시설 제한이다라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될 정도로 자기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 심굴은 깊게 파는 거 얘기하는 거야. 방어공사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 시설개론 때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텁하게 하면 이렇게 휴식가 가고 이런 걸 줘가지고 이렇게 파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도심 한가운데서 이렇게 파괴되면은요, 이게 무슨 뭐 토지 활용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딱 붙여서 이렇게 됐다. 이게 경계고 이게 경계다라고 한다면 여기 건물이 있다는 거죠. 건물이 있어도 여기 바로 이렇게 팔 수 있다는 얘기야. 바로 파면 이거 무너질까 봐 여기다가 방어 공사해야 되죠. 토리판 같은 거 설치해서 흙막이 공사하고 이렇게 직접 팔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방어 시설 할 땐. 그다음에 지하 시설 등의 제한인데 우물을 파거나 용수 또는 뭐 하수, 오물을 저치할 지하 시설을 할 때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되고 저수지 구고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반 이상의 깊이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물이나 오물 같은 거, 우물, 오물 몇 미터? 2m, 우물, 오물 2m. 이런 건 뭐냐면 경계로부터 2m 정도 거리를 띄어라는 얘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경계가 있는데 여기다가 정화조 같은 거 묻을 때예요. 정화조 같은 거 묻을 때는 여기서부터 얼마 띄라고요? 2m 이상을 띄어라라고 하는 거고 혹시 지하실 공사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깊이의 반 이상 띄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깊이가 만약에 10m다. 10m 정도의 지하실 공사 이렇게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 몇 미터 이상 띄라고요? 2m 이상. 깊이의 반, 이게 10m면 2m. 그래서 깊이의 반지하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는 숫자가 조금 가끔 한 번씩 등장을 해요. 쉬운 문제로요. 전항의 공사를 함에 있어서 토사가 붕괴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242조에 건물을 축조함에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메타 이상, 즉 반 메타씩 뛴다는 얘기는 경계로부터 양쪽이 반 메타 뛰면 1m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한 번에 그냥 계구부에서 계구부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건축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이 되면 손해배상만 그냥 청구하고 말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차면시설, 커튼 같은 거 블라인드 설치하는 거예요.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이웃주택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한다는 얘기 그쪽에서도 내가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 적당한 차면시설, 커튼 같은 거 설치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블라인드나요. 자, 그리고 물에 관한 상린관계는 특별히 신경 써서 보실 건 없고요. 쭉 넘겨보시면 91페이지 소유권 취득이죠. 이 소유권 취득도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인데 법률 행위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매매가 가장 일반적이고 우리 채권법 쪽에 가면 매매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으로서 취득시효가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91페이지 그 네모 2번의 취득시효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